여기가 네. 제가 태어나고 성장한 곳 집입니다. 네. 옛날에는 안채나 바깥채나 초가지붕이었어요. 네. 너무 뜻이 깊은 곳입니다.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시죠. 예. 네. 여기가 원래는 여주시 강천면 대둔리였습니다. 네. 그것이 김영삼 정부 시절 1995년 3월 1일자 주민투표에 의해서 강원도로 변경이 됐는데 지금은 원주시 문마급 대둔리가 됐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원주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 원래 고향이라면은 항상 그리움이라든가 또 해안이 누구에게나 서린 곳이잖아요. 선생님께 그 고향은 어떤 곳이었나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하여튼 우리 집 얘기부터 하면은 네. 내 부모님은 농사를 지었어요. 네. 근데 농사를 짓는데 벼농사는 안 짓고 밭농사만 지었습니다. 아, 땅이 그래서. 그러니까 벼농사를 안 지으니까 쌀밭 구경을 못 해요. 그 언제 쌀밭 구경하느냐? 제사 때, 또 1년에 그 명절 때, 이때나 쌀밥을 먹지 구경을 할 수 없고 주로 밭농사를 지었는데 그 밭은 피, 조, 감자 이런 것만 심었어요. 그래서 아주 어려서 피밥, 조밥, 옥수수 뭐 이런 거 실컷 먹고 자랐고 네. 이런 그 가난한 시절이 있었는데 그 당시는 그게 가난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자란 것 같아요. 예. 어떻든 간에 이 정든 내 고향 네. 너무 그립고 네. 사랑스럽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척박한 환경 속에서 그런데도 어린 시절을 보내시면서 문학에 대한 꿈, 인연 이런 거가 어떻게 생겨났을까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어린 시절, 그다음에 문학과에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멋진 시조 시인이 되셨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어린 나이에도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네. 학교에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원래 강천 초등학교인데
여기서 한 몇십 리 떨어져 가지고 다닐 수가 없고, 이 대둔이 대둔 분교를 제가 다녔습니다.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일제 치하에 학교에 들어가니까 국어 시간에 일본 말로 된 국어책을 공부했어요. 학교 일단 영내로 들어가면은 일본 말을 사용해야지. 그 어린 시절에도 조선말 쓰면 그냥 붙잡혀 가서 벌 받고, 체벌 받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해방이 됐다고 사람들이 전부 만세 부르고 너무나 기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에는 바뀌어 가지고 국어책이 전부 우리 국어, 우리 한글로 돼 있었고, 말도 자유롭게 우리 말을 사용하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었고, 참 어린 그 나이에도 제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보신 책들이라든가 뭐 이런 거 어떤 거가 있으셨죠? 그 시절에 지금처럼 책이 많이 나올 때는 아니지만 학원이라는 책이 있었고, 네. 야담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 형편에 그 책을 사다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부잣집에서 이제 그 학원이나 야담을 본 다음에 빌려달래서 그 책들을 봤습니다. 그 학원을 통해서 제가 큰 포부를 갖게 되고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됐다는 생각이 들고, 그 야담을 읽었을 때 그 재미난 것서부터 그 상상력서부터 독서의 재미를 느끼게 해서 독서광이 된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앞길을 열어준 것이 그 학원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문학과 가깝게 이렇게 책을 손 놓지 않고 공부를 하고 책 읽는 습관을 들인 게 바로 그 야담 책 때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선생님 어릴 때 진짜 제가 듣기로 서당에 다니셨고 또 나중에는 또 시조 시인이 됐을 때 그런 것들이 하나의 밑받침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때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궁금합니다. 그 전쟁 중이니까 네. 학교는 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동네 아이들이 이제 서당에 다니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 사랑채 여기가 서당이었어. 네. 이 자리가요? 예. 어머나. 저 집주인은 지금 저 가고 있는데 네. 여기가 서당 자리였어요. 네. 선생님 모시고 여기 만날 모여서 한울천 따지, 천자문 배우고, 그 다음에 뭐 명심보감, 소학, 사서 이런 것을 여기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한 3년 한문 공부한 것 같은데 그 한문 실력이 아주 국어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서당 다닐 때 그냥 그저 책만 공부한 게 아니고 한시 짓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한시 짓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선생님 시켜서. 그 한시 짓는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문학에 발을 들여놓게 되고 또 이렇게 시나 시조를 짓게 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그리고는 대학에 가서 네. 국문학을 했는데도 제가 한시진 영향 때문에 고전 시가 쪽으로 네. 이렇게 전공을 받아가지고 박사 학위 논문도 고전 시가 쪽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시조 공부를 했는데 그게 그냥 하게 되지 않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네. 그 사람 운명이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대학 들어갔을 때
선배분으로서 시간 강사로 나온 분이 있는데 월화 이태극 선생이었어요. 아, 네. 이태국 선생님을 그때 예. 월화 이태극 선생이 국문학과에 이제 시간 강사로 나오셔가지고 시조 개론을 가르치셨었는데 그때 시조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태극 선생님은 이제 저의 스승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에게 시조 이론을 가르쳐 준 은사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현재 시조 창작을 하면서도 시조 이론 쪽을 많이 하는 것은 바로 이태극 선생님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향 마을 가무면 뵈던 마을 눈 뜨면 멀리 가서 뼈저린 그리움을 그리고 덧칠해도 낯선이 낯선 바람만 분주히 오고 간다. 마음은 달려가도 몸은 또 듣지 않아. 유년의 속곱동무 일삼아 헤어본다. 겹겹이 쌓인 정막에 익어가는 외로움. 이맘때 달린 고드름 올해도 열렸을까? 반기시던 어른의 자국 소리 아득한데 빈 집은 홀로 누워서 깨어날 줄 모른다. 선생님 문인들이라면 누구나 첫 번째 질문 같은 거죠. 언제 등단하셨는지 그리고 또 왜 하필 꼭 시조를 택하게 되셨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1970년도에 네. 진명여고를 부임하게 됐습니다. 네. 거기에서 국어 선생님들이 많은데 그 여러 명 중에 이우정 선생님을 만났어요. 네. 호가 유동인데 네. 저보다 한 10살은 더 잡수신 것 같더라고. 근데 그분이 자꾸 시조 쓰라고. 그 전에 나한테 시조 쓰라고 한 사람은 없었어요. 네. 원래 시는 좋아했고 시를 많이 읽는 사람이었는데 시조 쓰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습작을 시작을 했습니다. 계속 습작을 하고 또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조금 실력이 쌓여가지고 1975년 8월 달에 월간문학 신인상으로 등단을 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내 앞에 시조 쓰시던 선배가 자꾸 쓰라고 해서 시조로 쓴 것이 처음부터 시조가 좋아서 쓴 건 아니에요. 제가 진명여고 간 것은 내가 이우정 만나러 간 거다. 1년 후에 그 직장 떠났으니까. 네. 그래서 이거야말로 하늘이 내려주신 그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진명여고 근무를 1년 안 했다면 이우정 선생을 만날 방법도 없고 시조를 만날 방법도 없습니다. 선생님의 호가 여강이십니다. 예. 이 여강을 제가 그 호를 봤을 때 어떤 연유로 해서 이런 호를 짓게 되었을까 제가 좀 약간 의아심이 가졌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사람의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주고 호는
대개 친지나 선배, 스승 이런 분들이 호를 지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개 그 호는 자작 호든 남이 지어준 호든 그 사람이 태어난 곳의 산 이름이나 강 이름이나 이렇게 지명하고 연관돼서 호를 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주문인협회 그 회장을 한 10년 했습니다. 여주 문화원장도 하셨죠? 여주 문화원장도 하고 네. 그런데 이제 여주에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앞에 흐르는 강이 있는데 그거를 남한강이라고 안 부르고 꼭 여주 사람들은 여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운치 있는데요, 여강. 예, 여강. 그래, 아이고 뭐 남들도 자기 고향에 지명을 따서 호 짓는데 나라고 뭐 그러지 말라는 법이 있나 이런 생각해가지고 제가 여강이라고 이제 자작 호를 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글자로 쓸 때 여강이라고 할 때는 같을 여자를 써요. 그 같을 여자니까 물처럼 물과 같다 이런 얘기거든. 그러면 그 뜻으로 볼 때 물처럼 순수하다. 물이라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고 부드럽잖아요. 우선 물은 그런 이미지를 준다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면은 네. 부드럽다, 네. 온건하다. 네, 늘 한결같으셨거든요, 제가. 그게 선생님. 물의 성격이나 예. 내 성격이나 네. 같아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께서는 서울대 국문학과를 졸업하시고 또 이어서 꾸준히 뭐 교직 생활, 교수 생활을 하시면서 나중에 고대에서 아마 박사학위를 받으셨죠? 예. 그 박사학위를 받은 그 논문 주제도 궁금하고 취득하신 뭐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로서 궁금합니다. 1978년에 고려대학의 그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마쳤어요. 네. 그 석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 거길 다니다 보니까 매년 박사 시험 친 사람들 명단을 쫙 이렇게 발표를 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과는 몰라도 국문과 이렇게 발표자를 보면 누구인지 거의 알잖아요. 네. 그러면서 거기 명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그렇게 부럽더라고. 아, 나도 저기 한번 끼었으면 좋겠다, 속으로. 그 이제 78년에 이제 석사 학위를 받고, 그 다음에 입시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바로 또 그렇게 하셨군요. 1년 동안 줄기차게 공부를 했더니 그 이듬해 1979년에 저도 합격이 돼가지고 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제가 부러워했던 것처럼 그 명단에 제가 끼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박사 과정에 들어갔는데 박사 과정에 합격하고 나니까 하늘에 올라갈 것 같아. 너무 기분 좋더라고. 딱 뭔 생각이 드느냐. 이제는 정식으로 국문학과가 있는 4년제 대학에 가서 교수를 할 수 있겠구나. 근데 참 박사 학위 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네. 그거를 다 이겨냈어요. 이겨내가지고 뒤늦게 논문이 완성돼서 10년 뒤에 1988년 8월 달에 제가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네. 논문 제목은 윤선도 문학연구입니다. 근데 특별히 윤선도 택하신 이유가 뭐 따로 또 있나요? 시조의 역사가 한 700년 되거든요. 네. 그 중에서 학교 교과서나 이제 국문학사, 국문학개론 시간에 보면은 가사에서는 네. 송강정철이 제1인자다. 예, 저희가 항상 잘 모르는 저도 시조에서는 예. 고산윤선도가 제1인자다. 제가 고전 시가니까 그러면은 제일 이름이 유명한 네. 윤선도 연구를 해야 되겠다.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선도 연구를 주제로 삼아서 다양하게 연구를 했죠.
선생님은 언제 만나 봬도 늘 아주 평안한 그런 느낌을 주셨는데 또 그래서 그런지 항상 보면 이제 건강하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뭐 공부하시고 뭐 창작 활동하시는 거 외에 어떻게 여가 선영을 하시는지, 그다음에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런 부분도 한편으로는 예, 제자들이나 구독자들은 좀 궁금하게 여기실 것 같습니다. 제 스스로도 제가 건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건강을 지키는 데는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첫째가 뭐냐면은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돼. 네. 제 시간에 자고 제 시간에 먹고 그게 안 되면 건강 유지가 안 돼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있어야 돼. 할 일 없이 놀고 시간이 너무 많아서 네. 무료해가지고 죽으면 건강할 수가 없어요. 하는 일이 있어야 돼. 그래서 저는 규칙적인 생활하거든요. 네. 뭐 일요일이든 방학이든 어떻든 딱 8시 반이면 자고 아침 새벽 5시, 4시 반이면 일어나고 네네. 지금도 그런 생활을 하고 있어요. 네. 일은 제가 응? 그냥 틈만 나면 시조집 읽고 네. 수필집 읽고 소설도 즐겨 읽어요. 네. 엄청 읽었습니다, 소설. 또 문화원에 가서 시조 창작 강의도 하죠. 그 다음에 제가 문학단체에 여러 군데 발을 이렇게 걸쳐놨어요. 네, 또 창단 멤버 창단을 워낙 많이 하셨잖아요. 네. 문학상 심사, 네. 심사평, 네. 뭐 단체 행사할 때 축사, 격려사, 뭐 하여튼 별거 다 했습니다. 그렇게 보다 보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바쁘게 삽니다. 제가 바쁘게 살기 때문에 건강한 겁니다. 요즘도 여전히 아무리 사회가 어지럽고 복잡해도 이렇게 글을 쓰는 사람들은 이럴수록 더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학을 하는 이 후배들에게 간절히 또 간곡하게 말씀 주시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은 예, 한 말씀 해주십시오. 딴 일도 마찬가지지만 문학도 연습을 많이 하고 습작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써보고 많이 적어보는 거죠. 그래서 실력 있는 문인이 되라. 이거를 권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어떤 경우를 보면은 뭐 노래도 배우러 다니고 그림도 배우러 다니고 그렇게 하면 한 가지도 제대로 못 배워요. 오로지 한 우물을 파야 됩니다. 시조 시인이면 시조만 붙들고 싸움해야지 왜 자꾸 딴 거를 건드려. 욕심을 왜 부려. 이것저것 하면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옛날 속담이 맞습니다. 한 우물을 파라. 그리고 한번 자기가 선택을 해서 시작을 했으면은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붙들고 늘어져야 돼. 씨름을 해야 돼. 중간에 아이고 힘들어하고 중도 하차하면 안 돼. 근데 대개 성공한 사람 보면 끝까지 한 사람이 성공합니다. 저는 1975년에 등단한다면서부터 지금까지도 시조 쓰는 연습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끝까지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숨이 다할 때까지 시조 쓰기를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러시다면은 특히 보람 있는 그런 저서나 또 선생님께서 이제 좀 특별히 애착이 가는 그런 작품이나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서라고 해서 좀 내긴 냈는데 제가 2020년도에 시조 이렇게 써라 하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네네. 아, 예. 그 책의 내용은
시조 창작법이에요. 내 학문의 총결산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직은 건강하니까 문학 개론이 있듯이 시조 개론을 한 권 내고 싶은데 지금 원고 다 완성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작품은 하도 많으니까 뭐 어느 게 좋다 나쁘다 할 건 없는데 제가 9번째 시조집 낸 데서 어떤 작가가 읽어보고 일모해라고 하는 작품이 그렇게 좋대. 내가 읽어봐도 괜찮게 썼더라고. 네, 그래서 일모해. 예, 네. 그래서 일모해 이런 작품은 앞으로 네. 내 대표작이라고 그래도 되지 예. 않겠는가. 아, 오늘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저도 몰랐던 선생님의 일상, 그다음에 선생님의 일생, 그리고 또 선생님께서 가지신 그 시조에 대한 열정, 이런 모든 부분들을 통합해서 하나의 뿌리부터 근원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를 총망라한 시간이 되어서 너무나 저도 뿌듯하고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시조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고유 문학이고 뿌리 문학이에요. 그리고 시조는 우리 민족의 역사, 전통, 흥망 이런 것을 같이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